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2학기 전면 등교에 앞서 14일부터 수도권 중학생의 등교가 늘어나는 등 단계적인 등교 확대 조치가 시행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학습 결손 등이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세계보건기구가 두 번째 중국산 백신인 시노백의 긴급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미국에서는 화이자에 이어 모더나가 백신의 정식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승인이 되면 직접 소비자 판매가 가능해집니다. 미국의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급격한 감소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현충일 연휴 기간 여행을 떠난 미국인이 코로나 사태 이후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재택근무를 하던 백악관 직원들도 다음 달부터는 정상 출근합니다.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2차 접종을 마친 이스라엘이 실내 마스크와 출입국 제한을 제외한 모든 방역 조치를 해제했습니다. 실내외 공공시설과 상업시설 등을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맞아 감염 여부를 신속하게 판단하는 우리 진단키트 기술이 세계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발전 가능성도 무궁무진해 K-바이오 산업의 효자 종목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바이오 위클리에서는 PCR 진단키트의 선두주자 바이오니아 박한호 대표를 초대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2학기부터 전면 등교가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지금부터 치밀하게 준비해달라고 교육부에 당부했습니다. 김 총리는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하반기에는 학교를 출발점으로 일상 회복을 본격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공정의 측면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한 학습 격차와 돌봄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며 7월부터 시작되는 교사와 대입 수험생들의 접종에 차질이 없도록 미리 점검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또 국내 코로나19 환자가 처음 보고된 지 500일이 지났다며 국민의 헌신적인 협조와 도움이 없었다면 이 정도의 상황 관리와 희망은 없었을 것이라고 감사를 표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오해 때문에 아직 접종하지 않은 어르신들께서는 3일까지는 꼭 접종을 예약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등교 수업이 줄면서 학업 성취도나 학교 생활에 대한 행복도가 모두 떨어진 것으로 정부의 공식 조사 평가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당장 이번 달부터 등교를 확대하고 2학기 전면 등교를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신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중3과 고2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평가한 결과입니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중3 수학을 빼곤 모든 과목에서 증가했습니다. 특히 영어는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중고 모두 2배 넘게 늘었습니다. 보통 학력 이상 학생 비율도 중학교는 국어와 영어에서, 고등학교는 국어에서 의미 있는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코로나19로 등교 수업이 절반 수준으로 줄면서 학업 성취도가 떨어진 건데 정부의 공식 통계로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2013년 이후 계속 증가하던 학교 생활 행복도도 지난해 중학교는 4.9%포인트, 고등학교는 3.5%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정부는 해법으로 등교 확대를 내놨습니다. 등교 수업 확대는 학습 결손, 정서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전 세계적인 추세이며 교육 회복, 학교의 일상 회복을 위한 첫 걸음입니다. 2학기 전면 등교를 목표로 이번 달부터 등교 수업을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특히 등교율이 낮은 수도권 중학교의 등교 확대를 위해 거리두기 2단계에서 학교 밀집도 기준을 3분의 1에서 3분의 2로 높였습니다. 또 취업을 위해 현장 실습이 필요한 직업계고는 거리두기 1, 2단계에서 전면 등교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등교 확대는 2주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14일부터 본격 적용합니다. 지난 5월 26일 시도교육청이 제안한 교육회복 종합 방안을 국가적인 아젠다로 격상시켜 적극 추진하며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정부는 2학기 전체 학생 등교를 위한 단계별 이행안을 이달 중순 발표하고 코로나19가 학생들의 전생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중장기 조사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자가검사 키트를 학교 기숙사에 시범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참여를 희망한 학교 19곳의 기숙사 입소자와 교직원 등 5,458명이 대상입니다. 대상자는 오는 4일, 기숙사 퇴소 때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7주간 기숙사 입퇴소 시 매주 2회 키트를 사용해 검사하게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4대 그룹 대표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우리 기업들의 대미 투자로 한미 정상회담에서 많은 성과를 낸 데 고마움을 표하고 한미 경제협력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사전 환담 현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4대 그룹이 함께 해주신 덕분에 정말 한미 정상회담 성과가 참 좋았습니다. 뭐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이런 이제 최첨단 기술, 최첨단 제품에서 서로 간의 부족함, 공급망을 서로 보완하는 단계로까지 이렇게 이제 더 포괄적으로 발전된 게 굉장히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우리 이제 대기업들이 앞장서서 나가게 되면 그 중소 중견 협력업체들도 동반해서 진출하게 되고 또 거기에 우리 이렇게 부품 소재, 장비 이런 게 또 크게 또 수출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국내 일자리가 더 창출이 되고 더 많은 그 기회들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9년 1개월 만에 가장 크게 오르며 2달 연속 2% 넘는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농축수산물과 석유류 가격 급등이 주요 원인인데요. 정부가 하반기에는 물가가 안정을 찾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작황부진과 조류 인플루엔자 여파로 농축수산물 가격 오름세는 5달 연속 계속됐습니다. 지난달에도 12% 넘게 뛰며 서민들이 체감하는 장바구니 물가에는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생육 부진 탓에 파가 130% 넘게 급등했고 달걀과 쌀, 국산 쇠고기 값도 줄줄이 올랐습니다. 국제 유가가 크게 오르며 지난달 석유류 가격은 23% 넘게 뛰었습니다. 휘발유와 경유, LPG가 20% 넘게 올랐고 기능성 화장품도 13%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농산물 가격 인상이 재료비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외식 가격은 2.1% 올랐습니다. 집세는 한 해 전보다 1.3% 오르며 2017년 11월 이후 가장 많이 상승했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2.6% 상승해 9년 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뛰며 2달 연속 2%대가 넘었습니다. 농축수산물 가격이 작황부진 영향과 AI 발생 여파 등으로 오름세를 지속하였고 석유류 가격도 지난해 국제 유가가 급락했던 데 따른 그 기저효과가 작용하면서 큰 폭으로 상승하였고요. 정부는 이번 달에도 물가가 2%를 넘을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하반기에는 국제 유가 오름세가 완화하고 농산물 가격 강세도 둔화하면서 연간 물가 상승률은 2%가 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물가 안정 대책도 내놨습니다. 이달 중 달걀 수입 물량을 지난달보다 1,000만 개 많은 5천만 개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6월 말 종료 예정이던 긴급 할당 관세 지원 조치도 연말까지 연장됩니다. 경제 주체들의 과도한 기대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물가 불안 심리를 조기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인 물가 관리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막걸리와 누룽지 등을 위한 가공용 쌀 2만 톤을 추가 공급하고 돼지고기는 6월에서 9월 가격 상승에 대비해 이달 중 최대 30% 할인 판매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정부가 올해 붐빌 것으로 보이는 해수욕장 방문객을 대상으로 방문 이력을 등록하는 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방안에는 해수욕장 고유 번호로 전화를 걸면
방문 이력과 전화번호가 등록되는 안심콜과 신체에 붙이면 자동으로 체온 변화를 알려주는 체온 스티커 방식이 포함됐습니다. 또 사람이 몰리지 않는 소형 해수욕장에서는 방문객의 체온을 수동으로 측정한 뒤 이상이 없으면 안심 손목 밴드를 채워서 주변 식당을 이용할 때 별도 체온 측정을 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해수욕장 혼잡도에 따라 색깔을 다르게 표시해 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신호등과 예약한 사람에게만 입장을 허용하는 사전 예약 제도를 확대합니다. 일회 접종만 해도 되는 얀센 백신 90만 명분에 대한 사전 예약이 18시간 만에 마감됐습니다. 예약 시작과 동시에 수만 명이 대기할 정도로 예약 열기가 뜨거웠는데요. 또 백신 공급 안정화와 함께 접종자 인센티브 지원 방안이 시행되면서 접종 속도 또한 빨라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상황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얀센 백신의 선착순 예약 90만 명분이 18시간 만에 마감됐습니다. 예약 열기가 정말 엄청났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얀센 백신 대상자, 사전 예약 대상자가 30세 이상의 예비군, 민방위, 국방 관련 종상자들이거든요. 근데 과거 얀센 백신의 희귀혈전증 발생 사례가 주로 여성분들에게 한정돼 있었는데 일단 지금 얀센 백신 사전 예약 대상자분들이 대부분 남성들이십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성별의 차이로 인해서 어느 정도 안전성이 있다라고 판단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얀센 백신이 주로 접종되고 있는 미국에서 현재까지 약 1,000만 명 정도가 접종을 받았는데 이 부분은 차치하고 실제로 주한미군이 국내에서는 주한미군이나 카투사 등에 대해서 한 5천여 명이 접종을 받았습니다. 네. 근데 이분들 중에서 중증 이상 반응이 아직까지는 보고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도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 같고 예. 또 한 가지는 얀센 백신은 다른 백신과 다르게 1회 접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마지막으로 어제부터 1차 이상의 백신 접종자들에 대해서 직계가족 모임 인원 제한에서 제외되는 등 일부 인센티브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러한 인센티브는 그동안 자유를 제한했던 방역조치 일부분들이 향후 순차적으로 완화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 번만 맞아도 되는 간편함과 백신 접종 인센티브가 어떤 효과를 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확보한 얀센 백신은 100만 명분인데 예약은 90만 명분만 받았다고 합니다. 10만 명을 남긴 이유는 뭔가요? 일단 얀센 백신뿐만 아니라 다른 백신들도 마찬가지인데 백신의 한 바이알, 그러니까 한 병이 1인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인용 백신으로 되어 있고요. 얀센 백신 같은 경우는 5인용으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 사전 예약하신 분들이 지역이나 접종 장소가 제각기 다릅니다. 네. 따라서 해당 접종 장소에 사전 예약자보다 더 많은 물량이 배송돼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정 부분의 잉여 부분이 함께 배송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100만 명에 대한 사전 예약을 받을 걸로 계획을 했는데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10만 명이 적은 90만 명에 대해서만 사전 예약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따라서 실제 접종이 시작이 되면 여유분인 약 10만 명분에 대한 잔여 백신 접종이라든가 아니면 추가 접종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얀센 백신의 특징을 알아보니 남아공이나 브라질 변이에 있어서도 다른 백신보다 더 효과가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인가요? 일단 얀센 백신은 기본적으로 임상시험에서 66% 이상의 감염 예방 효과가 있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네. 근데 더불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백신 효능 회피 능력이 있는 대표적인 변이 바이러스가 남아공발하고 브라질발 변이 바이러스인데 이 두 변이 바이러스들에 대해서도 60% 이상의 예방 효과가 있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다른 백신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이제 객관적인 수치가 조금 더 높게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고 보다 명확한 어떤 과학적인 데이터가 확보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단순하게 이런 산술적인 수치만으로는 이 백신들을 서로 비교하기는 다소 어렵다. 기본적으로 동일한 타겟, 그러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일단 전체적으로 효능이 있으면 있을 것 같고 특정 백신이 월등히 변이 바이러스의 효과가 있을 이유는 특별하게는 없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얀센과 함께 모더나 백신도 국내에 도입되면서 이제는 국내에서 접종 가능한 백신이 4개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접종 대상이 제각각인데요. 그 이유를 어떻게 보면 될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백신들마다 접종 연령대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은 성인에 대해서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근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얀센 백신은 국내에서 30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만 접종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연령 제한의 차이가 좀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현재 60세 이상의 고령층에 대해서도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일단 75세 이상의 경우에는 화이자 백신이 접종이 되고 있고 향후에 조만간에 접종될 60에서 74세인 경우에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접종될 예상입니다. 근데 여기에 차이가 나는 이유는 먼저 사전 예약을 받았던 75세 이상의 고령층에 대해서는 당시에 화이자 백신이 공급되는 시점이었고 예. 이후에 그 60세에서 74세의 경우에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공급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성인의 연령대에 대해서 접종되는 백신의 차이가 좀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기본적으로 사전 예약을 받는 시점에 어떤 백신이 공급이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백신이 종류를 현재 결정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한 가지는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아무래도 파이자 백신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보다는 상대적으로 안전성이 높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다 연령이 높은 75세 이상의 고령층에 대해서 화이자 백신이 접종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정부가 2학기 전면 등교 추진에 앞서서 등교 인원 제한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밀집도를 줄이기 위해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줄여야 한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현재 한 반에 30명이 넘는 학급이 전국에 2만 곳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학교 내 방역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글쎄요. 물론 제한된 공간에서 수용인원의 밀집도를 낮추게 되면 상대적으로 그만큼 감염의 우려, 전파의 우려는 줄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 학교라는 공간이 시설이나 공간 등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단기간에 이를 늘릴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 급당 학생 수를 단기간에 20명 이하로 줄여야 한다는 주장은 글쎄요. 현실적으로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주장이라고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우리가 식당에 갔을 때 거리 두기를 확보하고 있는 테이블 사이를 서로 왔다 갔다 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데 학급 내에서 학생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쉬는 시간 같은데 물론 학급당 20명 이하로 책상 간 거리 두기를 확보를 하였다라고 하더라도 쉬는 시간 등에 학생들이 서로 교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인원을 낮추는 거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거다. 더군다나 학생들이 학교 내에서 수업 시간에 마스크를 철저히 착용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의 인원수에는 크게 영향을 안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방역상 20명이냐 30명이냐 이 부분이 걱정이 된다면 전면적인 등교를 추진하지 말아야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예. 더군다나 학급당 30명이 넘는 학급이 전국에 2만 명이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지자체별로 코로나19 상황이 다릅니다. 그래서 전국을 하나로 묶어서 볼 수는 없다. 이렇게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백신을 1차만 맞아도 직계 가족 모임 인원 제한이 없고 2차까지 완료하면 요양병원이나 시설에서 대면 면회를 허용하는 등의 인센티브가 시행 중입니다. 이게 전체 접종을 독려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이런 어떤 방역상 그동안 제한했던 자유를 어떤 일정 부분 풀어주는, 그러니까 이런 제한 부분을 완화시켜주는 부분은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데 가장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한 가지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은 백신 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현재 해외 입국 시 자가격리를 면제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변이 바이러스 문제가 보다 심각한 해외로부터 자가격리 면제된 일부의 돌파 감염 해외 입국자들을 매개로 한 어떤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로 더 많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우려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또한 7월부터는 1차 이상의 접종자를 대상으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완화하려는 부분이 있는데 과연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은 사람이 백신 접종자인지 아닌지를 구분 가능할 거냐라는 부분도 있고 예. 또 한 가지는 전체 국민의 70%가 접종을 받는 시점에서 미국처럼 실내 마스크 착용을 완화할 가능성이 있는데 아직은 그 시점이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 완화 시점은 전 국민의 몇 퍼센트 접종 완료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전 국민이 적어도 한 번씩 백신 접종 여부에 대해서 선택권을 부여받았느냐라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전 국민이 접종 여부에 대해서 선택권을 한 번이라도 받았어야지 그 이후에 시행돼야지 형평성에 부합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나 영유아나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 현재까지는 접종할 대상에 백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고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면서 방역 해이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기본적인 방역 수칙은 언제나 지켜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계보건기구가 두 번째 중국산 코로나 백신의 긴급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미국에서는 화이자에 이어 모더나가 코로나19 백신의 정식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김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중국 제약사 시노백이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의 긴급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WHO 승인을 받은 중국산 백신은 지난달 시노팜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WHO는 시노백 백신을 18살 이상에게 사용하고 1차와 2차 접종 간격을 2주에서 4주로 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 백신은 WHO의 8번째 긴급 사용 목록에 올라가면서 국제 공동 구매와 분배 프로젝트인 코백스를 통할 수 있게 됐습니다. The easy storage requirements of CoronaVac make it very suitable for low-resource settings. It's now the 8th vaccine to receive EUL by WHO. 시노백 백신은 인도네시아와 브라질, 필리핀, 태국 등에서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지만 예방 효과와 안전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화이자에 이어 모더나도 코로나 백신 정식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모더나는 미 식품의약국 FDA로부터 백신 품목 허가를 받기 위해 자료 제출 절차를 시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품목 허가가 나오면 모더나 백신은 다른 의약품처럼 시장에서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될 수 있습니다. 모더나 백신은 지난해 12월 FDA의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고 이후 미국에서 모두 1억 2,400만 회분이 접종됐습니다. 앞서 화이자는 지난달 7일 FDA에 코로나 백신 품목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미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하루 5,000명대로 뚝 떨어지면서 일주일 단위 하루 평균 숫자도 17,000여 명으로 14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재택근무를 하던 백악관 직원들도 다음 달부터는 사무실로 출근합니다.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존스홉킨스 대학 집계 기준 미국의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지난달 30일 처음으로 6,000명대를 기록하며 10,000명 아래로 떨어진 뒤 하루 뒤에는 5,000명대로 더 줄었습니다. 메모리얼 데이를 맞아 많은 주들이 하루 신규 확진자 수를 보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집계한 것이어서 조심스럽긴 하지만 하루 평균 확진자 수를 봐도 진정세가 완연합니다. 7일 단위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17,000여 명으로 14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3월 이후 처음으로 2만 명 아래로 떨어진 것이라고 CNN은 전했습니다. 하루 확진자가 30만 명에 달하며 정점을 찍은 올해 1월 2일과 견주면 10분의 1 이하로 줄어든 것입니다. 0.83%, the lowest we've seen ever since this pandemic began. Since we started testing and measuring, this is the lowest level that we've had. And it's absolutely amazing. CNN은 하지만 주말과 메모리얼 데이 휴일이 이어졌기 때문에 아직 통계에 잡히지 않은 환자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CNN은 백신 덕분에 미국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에서는 18살 이상 성인의 62.8%가 최소한 1회 백신을 접종했고 51.7%는 백신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Based on the continuing downward trajectory of cases, the scientific data on the performance of our vaccines, and our understanding of how the virus spreads, that moment has come for those who are fully vaccinated.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미국 최대 관광지 중 하나인 라스베이거스의 호텔 등도 1년여 만인 현지 시각 1일부터 거리 두기 등이 없이 완전한 정상 영업을 재개했습니다. 또 필수 요원을 제외하고는 재택근무를 해왔던 백악관도 다음 달부터는 사무실 근무를 재개할 예정입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CNBC 방송 등 미국 언론은 메모리얼데이 연휴에 항공 여행객 수가 코로나19 대유행 이래 최다 수준을 기록했다고 현지 시간 1일 보도했습니다. 미 교통안전청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31일까지 나흘 동안 하루 평균 178만 명이 공항 검색대를 통과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그중 지난달 28일 196만 명은 코로나19 사태 후 최다 기록입니다. 지난해 메모리얼데이 연휴 중 가장 공항이 붐볐던 날로 기록된 34만 1000명의 6배 이상입니다. 다만 코로나19 발병 이전인 2019년 메모리얼데이 연휴보다는 공항 이용자 수가 22% 적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 메모리얼데이 연휴 기간 북미 영화관의 박스오피스 매출도 1억 달러에 육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미국 경제 전문 방송인 CNBC는 5월 28일부터 31일 북미 지역 영화관들이 거의 1억 달러에 달하는 티켓 판매고를 올렸다고 보도했습니다. 박스오피스 집계 사이트 모조에 따르면 북미 지역 영화관들은 메모리얼데이 나흘 연휴 기간에 9,758만 달러 티켓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속도전을 통해 감염 확산을 통제한 이스라엘이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전면 해제했습니다.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많은 사람이 모이는 실내외 공공시설과 상업시설을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김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스라엘 텔아비브의 이칠로프 병원에서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밀집해 음악을 즐깁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 해제를 기념하는 음악회입니다. So I'm so happy to be here this morning as Israel is out from the corona. I think Israel is a great spot to live during the COVID-19 period. 이스라엘은 현지 시간 1일부터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도입했던 방역 조치를 전면 해제했습니다. 백신 접종자와 미접종자 구분을 위해 도입했던 면역 증명서인 그린패스 제도는 사실상 폐지됐습니다. Now we are opening all the activity in Israel and no more green pass. 다만 이스라엘 보건당국은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와 변이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출입국 제한은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코로나19 대유행 초기 대응 부실로 누적 감염자가 83만 9천여 명으로 전체 인구 930만 명의 9%에 달하고 사망자도 6,412명이나 나왔습니다. 그러나 조기에 화이자 바이오엔테크의 백신을 대규모로 확보하고 신속하게 접종을 진행하면서 상황을 반전시켰습니다. We are stepping out of the corona. Corona is no longer an epidemic here in Israel. Can be a sporadic disease. 현재 전체 인구의 55% 이상인 513만여 명이 2차 접종까지 마쳤습니다. 빠른 접종의 성과로 3차 유행이 절정이던 1월 중순, 한때 10,000명 선을 넘었던 이스라엘의 신규 확진자 수는 최근 30명 내외까지 줄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코로나19 백신의 지식재산권 면제에 지지 의사를 밝힌 가운데 미국 제약사들이 온라인을 통해 반대 여론전을 펴고 있다고 CNBC가 보도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한 화이자와 존슨앤존슨 등 30개 제약사가 가입한 이익단체인 미국 제약협회는 지난달 후반부터 구글과 페이스북의 백신 지재권 면제에 반대하는 디지털 광고를 실었습니다. 이들은 광고에서 바이든의 해로운 지재권 태도 등 대통령 이름을 직접 거론하거나 지재권 면제가 지구촌 생명을 구하는 데 아무 기여를 못하면서 미국인 환자에 해를 가할 것이라는 협회 홍보팀의 글을 연결해 놓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협회는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달 5일 코로나19 백신에 대해 지재권 면제를 지지한다는 의견을 발표한 직후 이를 비난하는 목소리를 냈지만 이처럼 반대 광고 캠페인을 공식화하진 않았다고 CNBC는 전했습니다.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젊은 남성 일부에서 심근염 증상이 보고됐다고 이스라엘 보건부가 발표했습니다. 이스라엘 보건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5월까지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 500만 명 가운데 275건의 심근염 증상이 보고됐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전문가팀이 조사한 결과 2차 접종까지 한 16세에서 30세 사이 남성들 사이에서 다른 연령대 남성들보다 심근염이 더 많이 관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심근염은 바이러스, 독, 면역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심장 근육에 염증이 생기는 증상으로 대부분 회복되지만 심부전이나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자문위원회도 지난달 화이자 모더나가 개발한 mRNA 백신과 심근염 간 상관관계 가능성에 대한 추가 연구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화이자 측은 자사 백신을 접종한 뒤 심근염이 발생하는 비율이 일반적인 심근염 발병률보다 높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머티어스 코번 신임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사무총장은 현지 시간 1일 2050년까지 탄소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들겠다는 전 세계적인 도전 과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날부터 5년 임기를 시작하는 코먼 사무총장은 취임 후 처음 화상으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이며 경제적으로 책임을 지고 대중적으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앞으로 100일 동안 OECD 회원국의 탄소 배출 감축 노력을 평가하는 기후행동 평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 결과를 올해 11월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제26차 UN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회의에서 공유하겠다고 소개했습니다. 방탄소년단 BTS가 신곡 버터로 또 한 번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100 1위에 올랐습니다. 기록 소년단이라는 별명답게 또 한 번 여러 지표에서 기록을 세우며 선전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야말로 빌보드의 흥행 아이콘으로 우뚝 섰습니다. 김혜연 기자입니다. 1위 할 것 같아요. 하겠습니다. 1위. 해내겠습니까? 네, 해내겠습니다. 신곡을 발표하면서 자신감을 보여줬던 BTS는 결국 이번에도 해냈습니다. 지난해 9월 다이너마이트로 처음 빌보드 핫100 1위에 오른 데 이어 이번이 네 번째 1위입니다. 빌보드 역사상 1년 안에 4곡을 핫100 1위에 올린 가수는 BTS를 포함해 7명에 불과합니다. 그룹으로 따지면 1970년 잭슨5 이후 51년 만에 빠른 기록입니다. 버터는 또 발표하자마자 1위로 데뷔한 54번째 곡이 됐습니다. BTS는 1위 데뷔 노래를 3곡이나 보유하게 됐는데 빌보드 역사상 3곡 이상을 보유한 가수는 아리아나 그란데, 드레이크, 저스틴 비버 등 10사람도 채 되지 않습니다. 빌보드 핫100 순위는 음원 판매량과 라디오 방송, 스트리밍, 유튜브 조회수 등을 종합해서 점수로 집계해 결정합니다. 버터는 지난 일주일 동안 압도적인 음원 판매량을 기록했고 스트리밍과 라디오 방송 횟수에서도 선전하면서 무난히 1위에 안착했습니다. 그만큼 팬덤이 늘었고 또 팬이 아니더라도 이제 이 음악 또 방탄소년단의 새로운 움직임을 기다리는 사람이 늘었다는 뜻으로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BTS는 더워지는 여름, 버터를 통해 힘을 얻기 바란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올여름 정말 이렇게 신나게 좀 우리 생각 없이 좀 즐길 노래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만들었는데 이렇게 정말 다시 한번 빌보드 핫100 1위까지 찾아가게 돼서 너무 기쁘고 영광입니다. 버터를 들으면서 에너지 충전하고 힘을 내신다면 저희한테 그것만큼 좋은 선물이 없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버터가 괴물 신의 올리비아 로드리고를 제치고 1위에 오른 데다 라디오 방송 인기도 오르고 있어서 장기 흥행할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Now, around the volcano where you have the hot gases emitted that cause turbulences all around it and hot rocks raining onto you, flying these things is even more tricky.
다양한 바이오 이슈를 과학 기자의 시각으로 집중 분석하는 바이오 위클리 코너입니다. 네, 오늘도 이성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소식 준비해 오셨습니까? 백신 관련 소식입니다. 1회만 접종하는 얀센 백신이 국내 사전 예약 하루 만에 마감됐습니다. 이 정부가 미국 제약사 모더나와 구매 계약한 코로나19 백신 가운데 첫 물량인 5만 5천여 분이 국내에 도착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코로나19 주요 변이 바이러스에 알파, 베타 등 그리스 문자를 활용한 새 명칭을 발표했습니다. 네. 저도 얀센 백신을 예약했는데 대기 인원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전체 접종률이 가파르게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주제는 질병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찾아내는 진단키트 기술입니다. 진단키트가 없었다면 코로나와의 싸움도 더 힘들어졌겠죠. 네, 오늘 바이오 포커스에서는 유전자 증폭, 즉 PCR 진단키트의 선두주자인 바이오니아 박한호 대표이사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항상 처음에 드리는 질문인데요. 회사 명칭에 대한 질문입니다. 바이오니아 어떤 뜻인가요? 네, 바이오니아는 바이오 파이오니아와 바이오 엔지니어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저희가 국내 1호 바이오 벤처 기업으로서 이 챌린지하는 이 파이오니아 정신과 또 엔지니어로서 실용적인 우리 프로덕트를 만들어내자라는 두 가지 정신을 갖고 저희가 분자 진단 쪽에 많은 키트들을 개발하고 또 차세대 신약을 개발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네. 국내 1호 바이오 벤처 기업으로서 바이오니아는 신속 분자 진단 장비를 오는 9월에 선보일 계획이라고 들었습니다. 분자 진단 장비, 이게 기존의 항원 신속 진단 장비와는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까? 네, 항원 진단은 단백질과 항체와의 그 반응을 이용해 가지고 하는 반응으로서 임신 진단 키트와 같이 한 10분, 15분 내에 빠르게 검사를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한 바이러스가 10만 개 정도 있어야지 검출을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양성인 환자들을 대상으로 검사해 보면 한 20%에서 40% 정도밖에 양성이 안 나옵니다. 예. 유전자 증폭 장비는 그거의 1000분의 1인 한 100개 정도의 바이러스만 있어도 검출할 수 있는 고감도 장비입니다. 그런데 기존 장비들은 한 3시간 반에서 4시간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거를 한 30분 내에 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저희가 9월 달에 선보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적은 바이러스로도 신속하게 진단이 가능하다. 이 부분이 장점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자, 현재 승인받은 질병 진단키트 외에 지금 개발 중인 진단키트가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네, 코로나 쪽에 계속 변이들이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변이들 중에서도 특히 이제 감염성이 높아지거나 또 백신이 잘 안 듣는 그런 변이 종이 나오게 되면은 그런 것들은 새로운 바이러스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진단을 해서 격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앞으로 나타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까지 보고된 그런 임상적으로 특이성이 있는 바이러스 변종들을 모두 검출할 수 있는 키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보건복지부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항생제 내성 균주를 개발하는 과제들을 진행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것도 저희가 이제 내년도에 출시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대전시에서 지원받아가지고 장호감을 일으키는 파필로마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성병 16종 모든 것들을 동시에 30분 내에 진단할 수 있는 키트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바이오니아를 비롯해서 진단키트 업체들이 이제 지난해 코로나19 때문에 이 사상 최대 호황을 누렸다라는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올해는 뭐 이제 그런 호황이 끝난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지금 맞습니다. 작년도에 코로나 진단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한 250조 정도 됐는데 올해는 한 100조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쪽 분야의 이제 세계적인 리딩 회사는 A사 같은 경우에도 올해 65억 달러 예상 매출을 발표를 했다가 40억 달러로 최근에 이제 수정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작년도 매출보다 조금 더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저희가 수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지금 매출이 나오고 있고 또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또 진단키트 이외에도 다른 제품들이 계속 매출이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수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진단키트 얘기 여기까지 들어보고요. 이제 바이오니아의 어떤 다른 특별한 보유는 siRNA 기술인데요. 이게 좀 용어가 어렵거든요. 이 용어 뭐 어떤 건가요? 네, siRNA는 작은 짧은 간섭 RNA라고 하는데요. RNA를 인위적으로 화학적으로 합성해 가지고 한 20개 정도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병을 일으키는 mRNA에 가서 달라붙어 가지고 선택적으로 그 mRNA를 분해시켜서 없애주는 겁니다. 예. 이번에 mRNA 백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외부에 없는 코로나의 그 스파이크 단백질을 만들게끔 RNA를 넣어줘가지고 이제 그 백신 면역을 생성시키는 거고요. 네. 반대로 우리가 뭐 암이라든가 많은 질병들이 발현되지 않아야 될 mRNA들이 계속적으로 단백질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질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걸 선택적으로 분해할 수 있는 RNA를 합성해서 넣어줘서 그 단백질이 근본적으로 안 만들어지게 만들어지면은 병 대부분의 이제 그런 난치병들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하자면 그 병의 원인이 되는 단백질의 생성을 억제해서 네. 치료를 하는 근본적인 치료 방법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siRNA를 활용한 신약 개발 파이프라인이 있다면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저희가 제일 먼저 지금 하고 있는 게 그 섬유화증 치료제를 계속 개발해 왔습니다. 폐섬유화증 치료제를 개발을 해왔고 그거를 최근에 올해에도 이제 저희가 그 신장 섬유화증에도 상당히 효과가 좋은 거를 사이언티픽 리포트에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감염으로 인해 가지고 그 후유증으로다가 이 폐 질환 환자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임상 들어가는 거를 그런 코로나로 인해서 발생되는 그 섬유화증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지금 임상을 들어갈 계획입니다. 예, 폐섬유화증에 대한 그 임상에 대해서 계획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대표님 그 추가적으로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의 그 진단 키트 기술이 그 코로나의 그 전 세계 초기 대응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잖아요. 네. 이게 그 국민들께서 우리나라의 진단 키트 기술이 원래부터 세계적으로 이렇게 인정을 받고 있었나 이 부분 좀 궁금해 하시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주 정확한 그 보셨는데요. 우리가 92년도에 PCR 기술을 처음으로 국내에서 상용화했습니다. 거의 뭐 아시아에서 그 뭐 일본보다 조금 더 빨랐다고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지금 진단에 사용하고 있는 리얼타임 PCR 장비도 아시아에서 저희가 처음 개발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걸 저희가 처음으로 국산화하면서 모든 대학에다 그걸 보급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아마 인구당 그 PCR 할 수 있는 사람이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은 나라일 겁니다. 지금 이제 뭐 PCR 기법 뭐 이런 것도 설명해 주셨는데 아까 이제 그 siRNA 잠깐 설명해 주셨잖아요. 네. 이제 이게 지금 뜨고 있는 그 mRNA하고 같은 RNA다 보니까 네. 이 기술을 응용하면 뭐 mRNA 백신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뭐 치료제를 개발한다든지 뭐 그런 가능성도 좀 있는 건가요? 네, 모든 질병은 어떤 특정 단백질이 많이 만들어지거나 또는 없어서 발생합니다. 네. 뭐 유전병 같은 경우에는 유전자 고장 나가지고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mRNA를 제대로 된 mRNA를 만들어서 넣어줘야 됩니다. 백신 같은 경우에도 바이러스 대신에 바이러스하고 똑같은 우리가 인식하는 그런 그 단백질을 만들어내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mRNA를 만들어서 넣어줘야 되는 거고요. 네. 반대로 이제 이 암세포에서 발현되는 세포를 계속 분열하게 만드는 그런 그 단백질이 있다 그러면은 그런 거를 siRNA를 만들어서 그 mRNA를 분해시켜서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mRNA를 우리가 마음대로 컨트롤 해가지고 단백질 mRNA를 분해시키거나 또는 mRNA를 새로 넣어주거나 하는 기술이 완벽하게 된다 그러면은 그 거의 모든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네. 그게 미래의학입니다. 그렇군요. 앞으로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또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 조금 전에 설명을 들었을 때 PCR 진단 기술에 대한 설명을 계속 해주셨는데 사실 최근에 자가 검사 키트가 많이 보급이 되고 있잖아요. 이 두 가지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전문가로서 좀 쉽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자가 진단은 아까 얘기했던 그 항원 항체 반응을 이용한 거라서요. 이제 증상이 좀 심하거나 열이 많이 나시거나 그런 분들한테는 이제 유용하게 빠르게 이제 그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바이러스 굉장히 많기 때문에요. 근데 무증상 환자들한테 그걸 썼을 경우에는 실제로 음성으로 나오기 때문에 내가 감염되는데도 불구하고 막 음성으로 나왔으니까 바깥에 돌아다니면서 막 하게 되면 더 마이너스 효과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자가진단 키트 같이 간편하게 할 수 있으면서도 지금 자가진단 키트보다 1000분의 1 이하의 그런 바이러스를 검출할 수 있는 게 나와야지 궁극적으로 우리가 자가진단이 이제 보편적으로 쓸 수 있을 단계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할 일이 많습니다. 그게 이제 9월 달에 나올 예정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근데 저희는 자가진단 쪽은 좀 힘들고요. 현장 진단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요.
그거는 왜냐하면 장비를 사용하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자, 추가 질문까지도 이렇게 성실하게 대답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마지막으로 바이오니아는 그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내 1호 바이오 벤처 기업입니다. 네. 이 건전한 바이오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제언하실 게 있다면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바이오는 뭐 전 국민들이 기대하는 차세대 우리 성장 산업이잖아요. 근데 우리 경쟁력을 갖다가 따져본 걸 보면은 전 세계 지금 26위로 사이언티픽 리포트에 나왔습니다. 예. 근데 그 여러 가지 항목들을 평가를 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인프라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세계 스위스와 같이 세계 최고의 점수를 받았어요. 예. 근데 우리가 26위로 떨어진 게 생산성 부분에서 0.1점으로 10점 만점에 0.1점으로 거의 꼴찌를 했습니다. 근데 그 생산성 부분이 떨어진 게 돈을 버는 기업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진단 키트 기업들을 해가지고 막대한 그 영업이익을 내면서 세계 시장으로 뻗어나가는 기업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바이오 분야는 결국은 제조업이고 그걸 통해 가지고 전 세계 수출을 하고 매출을 올려서 이익을 많이 내야지 이제 산업으로서 커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더 집중해서 많이 할 수 있는 그 영업 마케팅 쪽에 그 뛰어난 인재들이 많이 들어와야 될 것 같고요. 네. 참고로 그 실리콘밸리에 있는 박사들의 3분의 1은 영업 마케팅을 합니다. 아, 예. 근데 우리 대덕에 그 15,000명의 박사들이 있는데 99%는 전부 R&D 쪽이나 뭐 이런 쪽 개발 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능하신 분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개발한 제품과 그런 기술을 전 세계에 팔아서 그거를 수출을 많이 하고 그런 게 됐을 때 이제 바이오 산업계가 더욱더 빨리 발전해 나갈 것 같습니다. 네.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홍보 마케팅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강조해 주셨습니다. 자, 난치병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이 바이오니아의 기술이 큰 역할을 할 수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바이오니아 박한호 대표이사 그리고 이성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누르거나 잡아당기는 힘에 따라 빛의 밝기가 달라지는 전자 피부가 개발됐습니다. 서강대 강문성 교수, 한양대 김도환 교수팀은 압력에 따라 빛의 밝기가 달라지는 스마트 발광형 전자 피부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파도의 압력에 따라 발광세기가 달라지는 해양 플롱크톤에 착안해 전자 피부를 개발했으며 터치스크린이나 디스플레이 등 차세대 실감형 기술에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방사능에도 끄떡없는 유연한 복합 소재 센서를 개발했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높은 에너지의 방사선을 견디면서도 압력과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복합 소재 센서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개발한 센서는 인체의 치명적 수준의 감마선을 24시간 동안 쪼여도 소재에 물리적, 화학적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기존의 무거운 납 보호복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과학소통 경연대회 페임랩 코리아가 오는 4일 온라인으로 열립니다. 페임랩 코리아는 발표 자료 없이 독특한 소품을 이용해 3분간 과학을 주제로 발표하는 대회로 올해는 예선을 거쳐 총 10명이 본선 무대에 오릅니다. 대상 수상자는 오는 11월 영국에서 열리는 페임랩 국제대회에 한국 대표로 참가하게 됩니다. 6월 과학기술인상 수상자로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엄진기 박사가 선정됐습니다. 엄 박사는 모바일 통신량과 교통카드 등 공공 빅데이터를 활용해 사람의 이동 정보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아바타라는 통행자 분석 시스템을 개발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수한 연구개발 성과로 과학기술 발전에 공헌한 연구자를 매달 1명씩 선정해서 장관상과 상금 1,000만 원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앞타머 사이언스는 피노바이오와 앞타머 약물 접합제 기술을 바탕으로 한 항암제 개발 공동연구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타머는 케미칼 항체로 불리는 물질로 두 회사는 기존 항체 약물 접합제 기술의 한계를 뛰어넘는 신약 개발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앞타머 사이언스는 암세포 표적 앞타머를 제공하고 피노바이오는 앞타머와 약물의 접합과 효능 평가를 담당합니다. 이번 달부터 등교 수업이 확대되고 2학기부터는 전면 등교도 예정돼 있지만 이미 코로나로 인한 교육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이들의 학업 성취도는 물론 학교 생활 행복도도 크게 낮아졌는데요. 성장기 학습과 경험이 전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하루빨리 마련돼야겠습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